역사, 건축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한 10개 정도의 건물로서 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대략 뭐 주마간산이 되는 것 같지만 역사적 아마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보다는 뭐 미래를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시간에 좀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건축물들을 좀 보면서 시대와 건축을 좀 같이 보는 이런 쪽으로 갑시다. 고주몽이 이제 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죠. 건국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철기 사회가 막 시작이 될 때입니다. 주몽은 자기 독자적인 세력으로 이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의지를 가진 5개 부족들을 모아서 하나의 부족 연합 국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게 나라를 키워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여나 이 인근 국가, 한나라 이런 데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세기 때문에 도읍을 정했던 그 지금의 환인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이 중국의 요녕성 쪽이죠. 이쪽인데, 여기 보는 것 같이 아주 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게 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절벽 자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한 50m 이상의 높은 이 절벽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편편한 평지가 있습니다. 아주 천혜의 그 요새에다가 도읍을 세웠죠. 물론 이 밑에 도시를 세우고 이건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이 방어를 했는데, 실제로 답사를 해보면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여기 조금 골짜기 같은 게 보이죠. 이 골짜기는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인데 딱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폭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는 그 허가받지 않고는 이 출입이 불가능한 이런 곳이에요. 이집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 중에 이집트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투텐카멘 발굴되고 뭐 이런 곳이야.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을 가면은 한 50개의 무덤이 이렇게 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8,000개가 있어. 훨씬 아마 뭐 이렇게 아마 고구려라는 나라가 좀 이런 분위기였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그랬고, 백제는 지금 유적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조금 탑이나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신라가 됐어요. 근데 신라는 그 삼국 중에 우리가 이제 가깝게 있지만, 이 신라는 가장 약소국이었지. 약소국이었고, 힘도 없었고, 근데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뭐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신라는 문화고 공학이고 기술이고 다 팽개치고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은 군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국 체제를 만들었어요.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고 신라의 핵심은 군대라고. 그래서 이 막판에 백제하고 신라가 붙는데 신라군이 5만이 쳐들어가요. 5만 하면 별로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 당시 인구가 지금은 10분의 1이에요. 50만이 쳐들어간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군이 얼마예요? 60만이라 그러지. 요새는 좀 줄어서 50 몇만이에요. 이만큼이 그냥 한꺼번에 백제로 갔는데, 신라가 당시 인구가 몇 만이냐? 100만이에요, 100만. 백제에 한 120만. 근데 백제 정규군을 다 모아도 5천 명밖에 안 돼, 백제는. 그래서 화랑들이 결국 사회 지도층을 형성을 하고, 이 사회 전 조직을 이 군사 조직으로 다 만들어서 결국 그 힘을 가지고 백제를 정복을 했죠. 삼국 통일은 나중에 갖다 붙인 말이에요. 삼국 통일에 그런데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라 후기, 그 후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이 개념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신라가 백제를 정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일부를 정복한 거예요. 자, 그 정복의 대가로 신라인들은 대단히 잘 살게 됐어요. 이 건물을 경주에 가면, 여러분들 경주 가깝잖아요. 경주 가까우니까 이 건물을 한번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안압지라고 하는 곳인데 674년에 완공이 돼. 이때가 언제냐? 바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 3, 4년 후에. 아직 고구려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야. 이 소위 정복전쟁 중이지, 신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렸어요. 이게 뭐냐, 안압지인데, 습지였어요, 그냥. 여기 논 있고 막 이런 습지였나 봐. 습지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파낸 흙을 여기다 쌓았어요. 그래서 야산을 만들고, 섬을 만들고, 축대를, 그 높은 대를 만들고, 쌓은 데다가 이 물을 집어넣어서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왕궁을 만들고,
여기서 뭘 했느냐? 백제 멸망 기념 이 축하 파티를 벌린 곳이야. 그러니까 전승, 요새 말하면 전승 기념 무슨 저 센터, 컨벤션 홀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전쟁 와중에. 신라가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했다 하지만 전쟁을 이긴 쪽도 피해가 크겠지, 사실은. 모든 물자가 거기 들어갔을 테니까. 그만큼 이 백제 멸망 정복이라는 게 신라의 이제 수건이었어요. 국가적 수건이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신라는 안타깝게도 몇백 년을 군사 조직으로만 컸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미적 감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안압지는 정말 대단한 건축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보세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안압지를 한번 걸어보세요, 가서. 이 주말에 가서 걸어보면 특히 그 꽃피는 이 봄에 이렇게 가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곡선들인데 이게 전부 인공,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야, 여기는. 습지 없다 그랬죠. 그냥 인공적으로 다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안압지는 굉장히 대조적이야. 이쪽은 아주 직선적이고 여기는 곡선적이고 여기는 아주 그 뭐랄까 인공적이라면 여기는 자연적이고 여기는 남성적, 아니 여성적 뭐 좋아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건 신라의 조형이에요. 신라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건 백제식 조형이에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안압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뭐 정복이 됐든 뭐든 그건 정치사적 얘기고 어쨌든 한반도 안에 백제적 그 건축 또는 미학, 백제적 문화와 신라적 문화가 양립을 했었는데 그게 이 안압지라는 곳에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이후에 한국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돼, 그게. 다시 말하면 아까 고구려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국적 그 건축이라고 하는 건 또는 한국적 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완벽한 극단으로 가 있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대조적인 것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물려다녀요. 완벽한 것 같으면서 모자라고. 뭐 부드러운 듯 강하고 뭐 이런 얘기들. 참 답답하지,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부드럽든지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경도가 얼마냐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야.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부드럽고 그걸 동시에 갖고 있고 남자인 듯 여자고 뭐 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게. 이런 식의 이 문화적 뭐랄까 복합성이랄까 이런 게 이 내재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압지에서 최초로 이 한반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인 것 같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신라가 100년 동안 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뭐 경제 100만이 모여 살면서 문화가 고도로 발달해, 이 당시에. 그래서 이 1세기, 그러니까 정복하고 1세기 만에 아주 정점에 이르러요. 이 문화와 이 사회가. 그때 만들어진 게 이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이 불국사가 보기에. 뭐가 아름답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하면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단독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렇게 집합적이다, 이게. 건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건물, 낮은 건물, 더 높은 거, 낮은 건 이런 운율이 쫙 보이죠, 이게. 보이고 또 이렇게 이 수직으로 솟는 게 있는가 하면 튀어나온 놈도 있고 수평선들도 있고 이게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복합적 또는 집합적 컬렉티브 뷰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불국사에서. 근데 이 불국사의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돌인데 돌을 이렇게 쌓는 게 맞죠. 돌은 이렇게 쌓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돌 쌓는 방식이 아니라 나무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볼을 보내고 기둥을 세우고 다시 볼을 보내고 여기에 난간을, 이건 돌이 아니라 나무를 만드는 방법이지. 돌을 가지고 목조 건축의 여러 가지 구법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재료에 따라서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 구조적 스트럭처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이게.
벽돌은 벽돌 나름대로 독특한 구조법이 있어요.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다 있는데, 또는 철은 철대로. 예? 요새 뭐 철골 구조들을 많이 하니까 다 있는데 그 재료의 속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나무 흉내를 내면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아주 이 문화가 고도에 달하면 이거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성과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나무 흉내를 내버렸는데 어정쩡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번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요 초석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거? 그렇지. 오, 역시 빨라요. 여기지. 이걸 공포라고 하는 아주 목조의 독특한 이 부재인데 이거를 돌로 갈려니 이렇게 복잡하게는 못하겠고 이 돌의 이런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 형상적 이미지를 돌의 물성에 맞게 바꾼 거지 이게. 돌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게 돌의 그 성질이야. 아까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당시의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정말 고도한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철철 넘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 이런 시대예요. 이게 이제 불국사의 시대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돌 같은 게 얼마나 디테일이 강하냐. 이게 살짝 이렇게 팠잖아. 판 거는 여기에 떨어지는 빗물을 그냥 흘러도 되는데 안 흐르게 요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게 만들고 여기도 잘 보세요. 이게 직선면이 아니라 곡면이라고 이렇게 살짝 곡면이 돼서 이 물을 그대로 끌고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디테일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팠겠어? 그냥 겉보기엔 이렇지만 속에서는 단면이 이렇게 잘리고 이쪽은 이렇게 잘리고 해가지고 껴 맞춰야죠. 그래야지 이런 게 나타나지. 뭐 돌을 마음대로 갖고 놓은 거지.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직각이 아니라 한 48도 정도 이런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걸 너무나 잘 만든 거죠. 이 정도까지 왔고 부모 다보탑 말할 것도 없고 전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나 하면 여러분에게 뭐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화에선 중요하단 말이야. 뭘 하나 했는데 이게 한국적이냐 아니냐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한국적일까? 그럼 예전에 하던 거를 해야지 한국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석굴암 같은 경우는 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돌연변이 같이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오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거는 인도식 조형에 가까워요. 인도 가서 보고 그 오리지널을 어떻게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이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이 되고 말았지. 전통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난 좀 잘 납득이 안 될 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은 뭐냐? 좋고 훌륭한 건 다 전통이 되는 거예요. 새롭다 그래서 전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것 중에 허접한 것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진짜 좋은 것들은 새로운 전통이 돼서 뭐 한국적인 게 되는 거지. 석굴암을 보고 누가 인도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근데 실제로 이건 인도에서 온 겁니다. 인도에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기둥, 요건 석굴암의 기둥입니다. 그대로. 근데 하여튼 이런 걸 보고 온 거야. 이런 걸 보고 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만 갖고 와서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훨씬 좋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아마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있는 기술을 그걸 더 발전시키고 훨씬 더 한국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석굴암에서 우리가 보는 예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경주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야. 이런 거 하나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야. 자, 그랬는데 이 신라가 이 문제가 생겨요. 이 석굴암 만들 때가 최전성기였어요. 신라가. 근데 그 이후로 신라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고려가 쓰는데 이 고려는 바로 호족 연합국가입니다. 호족들의 연합국가예요. 왕건 역시 유명한 호족 출신이지. 유명한 호족하면 막 명문가 같이 뭐 번역을 하면 유명한 깡패 출신이다 이거야. 깡패, 명문 깡패 집안. 왕건은 4대째 호족이었어요.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호족들을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해. 같이 해먹자. 널 뭘 믿고 그러냐? 그럼 나도 호족이요, 형님. 이렇게 나오면은 그 호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고려는 그렇게 시작한 국가예요. 그래서 고려가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 이거 없어요.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21개 가문의 지분을 다 갖고 시작을 해요. 이게 고려가 망할 때까지 가요. 5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호족이 이제 뭐가 돼? 귀족이 돼요. 처음엔 뭐 호족이었지만 어쨌든 출신을 묻지 말고 그 지역의 세습 귀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고려는 독특한 제도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시장이다. 포항시장이 2명이에요. 2명인데 하나는 중앙에서 파견된 시장, 또 하나는 역대로 여기에 있는 무슨 포항 이씨라든가 뭐 이 집안 이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실세야? 그렇지. 중앙에서 파견된 애는 한 1년 있다 가 그냥. 계속 접대만 잘해주면 돼 걔는 계속. 이 고려 사회는 상당히 그 지방 자치가 많이 발달한 어떤 지역 분산적인 고려의 문화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조선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 초에 호족들의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제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 경주 귀족들은 뭐 정말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 사람들은 돈을 쓸 여력이 없어요, 이 문화에. 결국 문화 사업은 누가 했느냐? 호족들이 한 거예요. 그 호족의 문화를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이 수안보 근데 호족하고 귀족은 다르고 호족은 지방 조폭이지만 그냥 조금해. 아무리 그래도 중앙 귀족은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국구하고 지역구의 차이지. 이런 그 부적 능력의 차이지만 어쨌든 이제 보면 이게 어디냐 수안보 지금 온천이 있는데 있는 그 미륵사지 또는 미륵대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폐허만 남아 있어요. 이 건물은 다 없어져 이렇게 이 뼈대만 이거 축대하고 뭐 이런 이게 어디 위치하냐면 큰 고개가 2개가 있어요. 이 고개 2개가 교차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령이나 세제, 문경세제가는 고려 때 개척이 돼. 그러니까 신라 때는 문경세제가 없었고, 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한양 쪽으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돼. 이거 하늘제라는 곳이에요. 하늘제하고 계림령이 2개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뭘 만들었냐? 고개 아래에다가 이쪽에 미륵원이라고 하는 원을 만들어요. 원. 여기 안 보여요. 원은 뭐냐?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을 크게 만들어서 요새 말하면 리조트 센터야. 리조트.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 이 원이 만들어지면서 요 사찰은 또 뭐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와서 뭐 넘을 때 산적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필고 또 뭐 이렇게 바치고 진짜 일성 몇 전지 몰라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래서 호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호족들이 만든 건데 가운데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근데 그냥 복원을 해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기 건물들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요건데 요것도 탑이래. 탑. 이 탑이 있고 불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호족적 건축인 이런 거야. 이 탑이 보통 이제 경제 석가탑이나 이런 거는 이 비례의 원칙이 있어요. 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루엣의 원칙이 딱 있는데 이거는 뭐 비례고 뭐고 없어. 그냥 돌 위에 돌을 그러니까 정의에만 충실한 거지 데피니션만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을 얹은 게 탑이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호족들은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야, 그런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엉망인데 땅을 보는 눈은 대단해. 이게 저 호족들이 땅에 집착이 많아요. 왜? 나와바리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 여기에 이제 이 고갯길에 이게 고갯길을 딱 부처님이 보호해 주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이게. 근데 뭐 이 석등도 이 호족 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귀족주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반경주주의야. 경주에서 유행한 건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반감이 굉장히 뿌리 깊어서 이 석등도 아주 둔탁하게 만들어지지만 경주식 석등이 아니라 정말 지방적 석등이죠. 이건 비석의 일부인데 요게 비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비석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 게 아랫부분에 기단이 있는데
그 기단을 바치는 걸 그 귀부라고 부르는데, 이 뭐 귀부는 뭐가 될까? 거북 귀자 써가지고 머리는 용머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거북이 몸통을 가져서 이게 거북 무늬 있잖아요. 육각형. 그 무늬. 그래서 이게 아주 돌연변이지만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게 이 귀부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자라야 자라. 그냥 자라로 하자. 근데 이게 처음엔 유치했지만, 이게 바로 고려 문화를 만든 힘이다, 이거야. 이런 그 유치함들이 반복을 하다가 점점 성숙이 돼서 고려의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이 있고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야 이것도 이제 이 경주 쪽이니까 이쪽에 이 경상도가 다 우리 고향 이게 뭐 문명적인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막 보고 이제 딱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귀족적인 탑이야. 경주 문화라는 게 귀족 문화를 바탕으로 됐어요. 귀족적인 탑이고 이걸 보면 안도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면 이제 쉬겠다. 근데 딱 가면 호족의 세상이다 이거지. 얘는 정말 달라요. 이게 동시대에 같은 집에서 만든 거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으나 취향이 난 이런 거다 얘가. 내 이상형은 이런 거다.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꼬시는 데만 필요하고 자 그게 고려 전기의 모습이에요. 고려 후기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를 한번 겪어요. 이 변화를 겪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몽골의 침략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려가 어떤 그러니까 아까 석굴암 시대에 한번 아주 인터내셔널리즘을 맞았다 그랬죠. 전 세계적인. 그랬다면은 이 몽골 침략을 통해서 한반도가 다시 한번 국제화된 사회를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해서 지금 유명한 부석산 무량수전인데 무량수전 뒤에 있지만 요거죠. 이건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몽골을 통해서 들어온 신기술로 만들어진 건축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류의 건물이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 부재 멤버의 사이즈가 한 2분의 1로 줄었어. 대단히 경제적인 그 구축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무량수전이 멋있고 뭐 다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이다. 이 내부도 여기 하여튼 요런 뭐랄까 이 고려의 건물은 이 고려 시대 건물은 뼈대가 참 아름다워요. 뼈대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노출을 다 시키는 거예요. 지붕 천장을 안 만들어. 고려 시대 특징이에요. 천장에 뼈대를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조선 시대로 오면 얘기가 달라져. 속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천장을 딱 해가지고 화려하게 칠을 해버려. 그러니까 분장을 하는 분장. 좀 달라 건물이나 이걸 생각하는 이게 부석산은 참 멋있는 건물인데 뭐 설명하려면 한정이 없고. 자 이제 조선 시대로 옵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 이게 조선이 됐다. 뭐 왕조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나도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알면 알수록 세상이 바뀐 거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불교적 세상에서 유교적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 종교가 바뀐 거 아니냐?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었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조선이 가장 이상적으로 본 사회는 성리학적 종법 사회라는 겁니다. 종법이라는 건 서열이 분명한 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 밑에 신하, 신하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 그다음에 양반 밑에 상민, 형 밑에 동생, 이런 선생 밑에 제자. 이게 거의 그 주종 관계로서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 이런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 거예요. 이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웃긴다 이러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고려의 모든 부패, 고려 사회의 혼란 이거를 그런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공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회가 이제 됐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지방 분권적이었다면 조선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했고, 고려가 좀 평등한 이런 개념을 가졌다면 여기는 종법적인 상하 위계가 분명한 이런 사회를 추구했고, 이렇게 사회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던 이 기술자들이 이 고려 때는 대단히 그 각광을 받았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활자, 그거는 가짜다, 이게. 글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직접 써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기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 근데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반들이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철학은 고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이 조선이 됐어요. 조선 사회가 되면서 몇 개의 건물들이 쓰는데,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이게 고려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이에요. 이 종묘라고 하는 건축이에요. 서울에 가면 한 번씩 가보세요. 종묘인데, 종묘는 뭐냐? 국가 최고의 신전이에요. 그 국왕 역대 왕들의 제를 제사 지내는 곳이 종묘야. 유교라고 하는 종교,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 같지가 않은데 생활 종교인데, 유일하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면 제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이 유교 이 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제1의 종교를 유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구의 3분의 1이 유교 신도래. 근데 하여튼 그 제사 지내는 것 중에 최고의 제사, 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런 건데, 이상하죠. 부석산 무량수하고 달라. 미학이. 뭐가 보여? 지붕밖에 안 보이지, 지붕. 단순한데도 이게 최고의 건축이라는 것은 아주 철학적 깊이가, 여기 대단히 형이상학적 깊이가 있는 건축이에요. 이 건축 자체가. 얘기하려면 뭐 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돌 포장을 보세요. 굉장히 거칠죠? 규칙적이질 않잖아. 이게 역시, 이게 최고의 건축이 이럴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나 뭐 성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랬다면 날아가는 거야. 이거 책임자들은 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지. 왜? 왜 이렇게 쓰게? 제사 지내는 공간은 그래. 휙휙 지나가가지고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야. 이 아주 그 조상에 대한 뭐랄까 추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의 이 움직임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축이에요. 이 종묘 이게 왕이 걷는 길에 이거는 왕이 제주니까 이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걷는 길인데 이렇게 거칠어. 심지어는 여기다 장애물까지 만들었어. 딱 걷다가 넘어져라. 이게 조심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 있어야 돼. 제사 지내는 게 좋겠어? 사실. 예? 음식은 좋지만 뭐 그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 하나 이런 게 다 건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건축이 쭉 가다가 이렇게 면이 나타나면 쓰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선은 가는 거고, 천천히 가려는 거고, 면이 나타나면 쓰는 거예요. 서서 뭐래요? 제사 행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좋은 건물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건물이야, 내가 보기엔. 나쁜 건물일수록 화살표가 많아요. 이렇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화장실 표시, 이런 것들이 많아. 좋은 건물은 화살표 없이도 있을 만한 곳에 탁탁 있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고려시대하고 달라진 것은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아름다움, 무슨 장엄함, 화려함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뤘다면 조선시대로 오면서는 의미가 주축을 이뤄요.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 웬 의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조선의 특징 같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고려가 마치 그 예술로 따지면 고려를 주도했던 예술은 미술, 이런 거예요. 조형 예술이라면 조선을 주도하는 예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문학이에요, 문학.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이런 문학이 모든 예술을 주도해요. 나머지 미술 이런 건 다 헛껍데기 같이 돼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양동마을이에요, 양동마을. 여기는 정말 가봐야 돼요. 아무리 공대지만 말이야. 각 그 시대마다 어떤 주도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전에는 신라는 누구들의 세상이냐? 군인들의 세상이라 그랬지. 통일 이후의 신라는 귀족들의 세상이에요. 왕족들의 세상. 고려는 이 승려와 귀족의 세상이지. 조선은 누구의 주도하는 게? 양반들의 세상입니다.
양반은 조금 달라요. 귀족이랑 달라요. 귀족들은 무식해. 공부 안 해도 돼. 세습이 되니까. 양반은 공부 안 했다가는 당돼서 끝장이 나요. 양반도 물론 양반의 신분은 세습이 되나 양반이라고 전부 출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귀족층이 인구의 한 2, 3%였다면 조선시대로 오면은 양반, 조선의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양반이 한 20, 30%를 형성을 하죠. 점점 더 넓어진 거죠.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 안에서 치열해지고 또 양반의 의무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기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보면 특권이긴 하지만 이 저절로 생기는 특권은 없다 이거야. 양반이로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근데 양반들은 철저한 성리학자들입니다. 성리학자면은 조금 공부하는 것 같죠. 양반하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 지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조금 더 가면 토호. 토호하면 조금 나쁜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백수. 한심해 보이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주고, 직업은 백수고, 성향은 철학자고, 또 사회적 지위는 토호스럽고, 이게 다 같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하여튼 그들은 철저한 성리학자였고,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우선 이상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그놈의 이상적 사회라는 게 전부 성리학적 이상적 사회예요. 그래서 지배 구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요 집, 이게 양덕마을에는 향단이라고 하는 큰 집인데, 이 집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봐서는 안 될 거고, 우선 내 책을 보고 가서 봐. 재미있을 거예요. 요건 하인들의 집이에요. 우선 그게 뚜렷해. 상하 구별이 뚜렷해, 우선. 이건 어느 사회나 다 그렇겠지만, 여기 하인들의 집이고, 이거 주인의 집이야. 그 다음에, 이거 딱 보여. 여긴 하인들의 공간, 이건 주인의 공간이야. 위계 차이 이렇게 팍 나버려. 하인은 항상 주인을 우러러봐야 돼. 여기서부터 꿀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건 남자들의 공간이야. 사랑채와 안채가 나눠져요. 고려시대에는 부부가 같이 잤어. 조선시대는 따로 자. 좀 여러분도 나이 지나면 다 따로 자. 같이 자는 게 두렵지. 아직 어린 사람들이니까 같이 자고 싶어 죽겠지만, 조선시대는 같이 자는 건 죄악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때만 같이 자야 되고, 보통 때는 다 이렇게 따로 생활해야 돼. 근데 남자들의 공간은 이렇게 막 멋있어. 탁 앉아서 보면, 마을에 산이 확 들어오고, 이게 좀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건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은 멋있긴 하지만 보이는 건 없어요. 하늘, 앞에 지붕, 요밖에 안 보여요. 더 끔찍한 건, 요게 며느리 방이고, 요게 시어머니 방이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 구별, 그 다음에 남녀 구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이 뚜렷해요. 여기 좀 표현 안 됐지만,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으면, 큰 방에는 아버지, 작은 방에는 아들. 앞쪽에는 형, 뒤쪽에는 동생. 이게 항상 다 구별이 돼서 집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반면에 이런 철학적 깊이, 이거는 같은 마을에는 관가정이라는 주택입니다. 아주 내가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들의 크기는 다 합쳐봐야 한 15평. 나머지 25평은 전부 이런 펑펑 비어있는 곳이에요. 아주 비기능적이지. 지금 같으면 이거 다 막아가지고 방으로 썼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집이 그렇다 가난한 집이냐? 그렇지 않아.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 방법은 그러니까 집은 옷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옷이다. 부자라 그래서 큰 옷을 입는 건 바보지. 부자일수록 몸에 맞는 걸 입어야지. 내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져요. 가구도 없어요. 이런 집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이들의 그 시에 보면은 맨날 그런 게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이슬을 한 방울이면 촉하지, 참이슬을, 이런, 안빈낙도, 어쩌고, 청빈의 미양, 그런데 정말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긴 지금 안채에서 사랑채로 가는 데인데 문이 3개가 있는데 크기가 다 다르죠, 위치가. 이거는 남자가 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높아야 돼. 여자는 이리로 못 나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쪼개져 있냐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남편 친구들이 왔을 때 뭐 술상 내줄 때 얼굴이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쓱 밀어놓고 말아야 돼. 그리고 갈 수 없다는 뜻이지, 요만큼은. 이 술상만 왔다 갔다라는 거지 사람은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부리고 들어가면 가겠지. 근데 양반은 그럴 게 아니지. 가지 말려면 안 가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건 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턱이 있잖아. 턱 있는 건 딱 앉아서 팔을 고이고 경치나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 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행동 하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문 하나 뚫는 거 가지고도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이런 집들이 이제 양동마을에 뭐 있고 아주 좋은 그 다음에 양반은 백수라 그랬지 경제 활동을 안 해요. 그 대신 지주야. 얼마나 좋아.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냥 항상 먹을 게 있고 놀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노는 거야. 이렇게 모여갖고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이게 노래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를 자기가 직접 짓고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자작곡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지금 노래방은 달라요. 그거 못하면 양반이 못 돼요. 그러니까 되기가 어렵지. 정말 교양인들이지. 이게 정원의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굉장히 어둡고 이 정원은 뭐 결론을 얘기하면 정원하면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정원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 정원이야, 듣는 정원. 시청각적 정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무슨 소리? 바람 소리를 들어야 돼. 소새우는 바람 소리를 잡는 서원으로 유명하죠. 바람 소리는 어떻게 잡아? 타자를 좀 동원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이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가 사각거리고 대나무가 휘어지는 걸 보면서 바람을 느끼는 거지. 이게 이제 입구야. 이 서원이, 이 정원이 입구고, 딱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대단히,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 토폴로지칼에 진짜. 이 안팎의 구별이 잘 없고, 아닌 듯 싶으면 바깥이 되고, 바깥인 줄 알았더니 아니 돼버리고, 이렇게 동선이 그리고 끊이지 않고 한 선으로 쫙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그 절대 크기는 작은데, 이 동선이 쭉 한 줄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나만, 요런 벽 같은 거, 이게 담이 오다가 길의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면 이쪽은 안이 되고 이쪽은 바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과감하죠. 이게 이제 이 선비들이 가졌던 이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바위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타고 올라가라.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 담이 쫙. 아주 과감해. 별로 거침이 없이 그러나 대단히 세련된 수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그 선비들의 이 건축. 뭐 많이 남았지만 뭐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예.